사람들이 아주 고문 기술자 같더라고요. 구두발로 막 밟고. 저는 아무런 저항할 수도 없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물고문이에요. 막 정신이 혼미해요. 폭력에 대한 증오와 평화에 대한 신념은 지금도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후회한 적도 없어요. 이틀 후면 5.18 민주화운동 43주기를 맞습니다. 43년이 지났음에도 온전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80년 5월 이후 모진 세월을 겪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이럴 수 이슈에서 들어봤습니다. 1981년 7월 지방검찰청 금산지청으로 공안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찾던 인물은 입사 채 1년이 되지 않은 한 직원이었습니다. 집차로 승용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부사동 주무니까 보자기로 나를 눈을 딱 덮어 씌우더라고, 얼굴을.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막 한참을 가니까 김현철이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그 인터폰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새끼 빨리 데리고 와. 근데 그 소리가 차 속에 있는 저한테까지 들리더라고요. 두 사람한테 이렇게 끌려서 내려가는데 몇 발자국을 뛰니까 발이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야. 지하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름이 팍팍 끼치는 거야. 캄캄한 지하실에서 끔찍한 고문과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물수건을 씌우고 그 주전자에다 물어서 이게 소위 말해서 물고문이에요. 얘는 불면 막 정신이 혼미해요. 그냥 내가 완전히 그냥 그럼 얼마나 내가 발버둥 쳤나. 이 수갑에 톱니바퀴가 파고 들어와서 이 수건을 파고 들어와서 여기를 살을 막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북한 노래 부르라고. 북한 노래. 그래서 저는 그냥 빨갱이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포기를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알아야 부르죠. 내가 자작곡을 하는 거야.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넣어서 노래를 만드는 거야. 하도 고문이. 이 사람들이 아주 고문 기술자 같더라고요. 이 무릎 사이에다가 오금에다가 방망이를 집어넣고 무릎 꿇린 다음에 양쪽에서 그 방망이를 올라타가지고서 구두발로 막 밟고 그 다음에 이 뒤로 묶어가지고서 그 끈으로 묶어가지고 뒤에 있는 쇠창살로 끌어올려가지고 앉지도 못하게 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어정쩡한 자세로 몇 시간을 방치한다든지 한 34일간 동안 당했죠. 34일간의 잔혹한 고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짓밟았습니다. 피어나지 못한 채 시들었구나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멈췄고 몸과 마음은 아물지 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투철하신 정의감과 과감한 실천력 그리고 강직하시면서도 온정에 넘치는 따사로운 성품을 아울러 지니신 전 대통령 각하께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을 저지른 신군부는 언론을 철저히 통제해 광주의 실상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김현칠 씨는 우연한 기회에 광주의 참상을 알게 됩니다. 5월 한 22일인가 3일쯤 됐는데 점심 미사가 다 끝나고 점심시간에 웬 낯선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광주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김현칠 씨는 다시 성당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꺼운 성경책 속에 열어보니까 전두환 광주 사륙작전이라고 하는
유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급히 읽어보니까 낮에 낯선 신부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능적으로 접어서 누가 볼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품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죠. 근데 그 마지막에 이 유인물을 주우신 분은 신문이나 방송이 거짓을 보도하고 있으니 이웃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 구절이 계속 내 뇌리를 아프게 했어요. 떠나질 않았어요. 역사의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김현칠 씨는 유인물을 인쇄해 주위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김현칠 씨의 고교 동창이자 경찰관이었던 김창근 씨도 동참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었지만 직업을 떠나서 야 이거는 세상에 국가를 지켜야 되는 군인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을 학살한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있어가지고 뭐 겁이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뭐 그런 저기가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선 당장은 그걸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사명감 같은 그런 것들. 검찰청 직원 김현칠 씨와 경찰관 김창근 씨는 그렇게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정확하게는 광주에 계신 시민들 말고는 아무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광주가 이제 타겟이 돼서 그 민주화의 어떤 열망을 완전히 잠재우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대하고자 했던 그런 연장선상 중에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들은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반국가 단체를 결성한 위험인물로 둔갑됐습니다. 고문에는 뭐 일 장사가 없다고 그렇게 심한 고문을 하니까 이제 뭐 사건들이 이제 누가 이런 얘기 했는데 너는 왜 모른다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조직 사건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국가보안법상 가장 그 형을 많이 받는 그 3조 1항 반국가 단체 구성으로 몰아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조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경찰이니까 정보책, 아람의 정보책. 그다음에 육군 대위는 군사책. 그다음에 은행 다니는 놈은 자금책. 그다음에 그 학교 선생이나 그 저기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학원책. 뭐 이런 식으로 다 전부 그 자기 직업에 따라서 이 경찰 고문하는 경찰들이 보직을 다 주는 거예요. 유인물 배포는 금산고등학교 동창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교사와 공무원, 군인이라는 이들의 직업은 공안당국에게 사건을 키울 수 있는 먹잇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반국가단체 아람회. 어두운 감방 한 모퉁이에서 한 줄기 광명이 새어나오듯이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 조금... 아람이란 당시 100일을 맞았던 김난수 씨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가는 그 느낌이 있고 더 조작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관련자들이 모인 날짜, 이렇게를 여럿이 모인 날짜를 갖다가 해보니까 제 딸 아람이 100일 잔칫날 이 관련자들 대부분이 저희 집에 축하해 주러 왔었어요. 당시 육군 대위였던 김난수 씨. 잔혹한 고문 끝에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딸의 이름으로 반국가 단체를 결성했다는 누명을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참 깜깜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제 그런 공소장을 받아보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걸 저를 죽이는 거거든요. 2년여에 걸친 재판 이후 이들에게는 최대 징역 10년에서 징역 1년 6개월까지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본인에게 있어 폭력에 대한 증오와 평화에 대한 신념은 그 무엇에도 다음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지고의
신앙으로서 굳어졌다는 것.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정권. 비폭력과 평화를 외쳤지만 그의 시대는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5.18의 어떤 피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신군부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제 국민들을 감시하고 탄압을 해야 될 시기였었습니다. 정말 그 갓난 아기의 백일잔치에 모였던 그 친구, 그다음에 이제 고향의 어떤 선후배들 사이에 이제 모임을 반국가 단체 또는 간첩 사건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갖고 있던 이제 정통성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왔지만 세상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도 성치 않은 데다 공안사건 전과자라는 낙인에 취직조차 어려웠습니다.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안 생활고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마땅한 그 어떤 안정된 그 소득을 갖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 한 달에 하다못해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고정된 그 어떤 급여가 됐든 뭐 어떤 나오는 거를 가져보는 것이 제 하여튼 바람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였지만 사회는 이들을 피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 아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제일 힘들었던 거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 저 사람은 빨갱이야. 저 사람은 사상범이야. 뭐 이런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럽죠.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피해자들에게 2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09년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받고 정말 뭐라고 말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무죄로 선고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가 잃었던 제 그 명예와 이런 복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뭐 해결되지 않았죠. 국가가 자행한 고문 조작 사건임이 밝혀졌고 무죄가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은 누구에게도 사과받지 못했습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돼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리고 유치해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건에 대해서 사죄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그 행위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고문한 경찰도 불법이고 그 고문한 경찰이 고문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거를 그대로 기소한 검사도 유죄고 그런 공소장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걸 판결을 때린 판사까지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저희 아람의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과거사 청산의 열쇠는 국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들에게 고문 조작으로 피해를 입혔고 사과를 외면하며 또다시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국가의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는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속과 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국가의 존립 이유가 사실은 개개인들 한 명 한 명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죠. 근데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국민의 어떤 인권을 완전히 짓밟은 그런 사안이잖아요. 충분히 피해자들이 그래 내가 받아들이겠다 할 정도까지 사실은 사과를 해야지만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는 세 사람.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금산여고하고 그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서 뭐 어떻게 좀 그런 그 청춘 연애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꿈만 턴 청춘을 함께 보낸 세 사람. 이들이 보여준 용기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씨앗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이 불행했던 일들을 참 딛고 일어서서 나머지 우리 그 여생을 좀 행복하게 좀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 잘 되겠지 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자주 만나자고요. 이제 자주 만나고. 시간도 얼마 안 남고. 그래. 저는 지금도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유인물을 내가 제작해서 뿌린 거는 후회한 적도 없어요. 난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내 요만큼도 나는 그걸 100% 나는 그걸 다 믿었기 때문에 난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역사의 진실 앞에 당당했던 이들에게 국가는 언제쯤 사죄의 손을 내밀까요? 그날 이후 42번째 5월이 아픔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람회 피해자들은 모진 시련을 겪고도 당시 행동에 후회는 없다고 말합니다. 엄혹한 시절 진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 냈던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2일 발생한 홍성 지역의 산불로 서부면 일대 주택 48채가 전소됐고 주민 46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농번기가 시작됐지만 농사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홍성 산불 이재민을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평생 모아놨던 거를 한순간에 이래 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거는 좌절이죠, 좌절. 그래도 살아있는 짐승들은 살려야 하니까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집을 부숴가지고 내보내고 하우스가 타는 바람에 뭐 호박이나 고추 뭐들 다 타가지고 이재민 농가들이 찹찹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충남 홍성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추가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불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옮겨붙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붙어. 제가 그 4월 2일 날 산불 났을 때 주일이었어, 일요일이었었는데요. 그 마침 어디 좀 외출 중이었었어요. 외출. 그래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고 산불 났으니까 빨리 와봐라. 그래서 이쪽까지는 차마 올지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1시간 안에 이쪽 저희 농장이부터 해서 집까지 완전 전소되는데 1시간 채 안 걸렸습니다. 여기가 상황버섯을 키우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상황버섯이 우리는 뭐 약용버섯이라 1, 2년 키워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10년 이상 키워야 약용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정도 수확하려고 15년 정도 해서 키웠는데 지금 이게 재해로 인해서 한 개도 쓸 수가 없어요. 식용달팽이, 약용버섯이라든가 그런 걸 동충하초, 군뱅이 그런 걸 키우는데요. 한 약 20억 정도 는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 농사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트랙터도 다 탔고 뭐 보상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 더 막막하죠, 막막하지. 지금 꼭 써야 할 시기에 이렇게 됐으니까 국가에서 뭐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일로와. 여기는 뭐 진입 다 통제시켰고 그래 통제 차로 올 수도 없었고 걸어서 뛰어서 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짐승들을 밖으로 내놓고 일부 구한 거죠. 가축이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한 20년 동안 키운 가축인데 진짜 정들 만큼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 타 죽고 그럴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죠. 죽고 싶은 심정. 전기를 저기까지만 연결해 놓고 이제 이것부터 개인이라고 죽든 말든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짐승들을 물을 못 줘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짐승들이 앞사이 죽는 거에 밤에 새끼 낳고 그러면 거기 저기 썩은 것도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개인 부담이 해야 한다고 한전에서 해주질 않아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몸 옷 한 가지만 가지고 딸랑 나온 사람이 고생이 많습니다. 부의장님, 아유 마음고생이 많아요. 그래도 여기 부의장님 댁은 많이 추우셨네.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보니까 불이 막 넘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 챙겨가지고 그냥 막 차 빼가지고서 그냥 식보고 그냥 나갔지. 이게 밤에 만약 불났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사람 많이 인명피해 있고. 밤에 불났으면은 이게 큰일 날 뻔했어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참 암담하네. 30평만 질러야 해도 2억이 넘는데 뭐 국가에서 뭐 보상이나 뭐 그런 문제는 아직 큰 게도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해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철거하러서 철거했고 그래 컨테이너 터 닦아서 해준다 해서 터 닦아 놓고. 디디는 것도 힘드세요? 테이프 가지고 임시로 여기 보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일단 뭐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텐트 안에서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건강 관리에 되게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병원에 혹시 최근에 언제 가신 적 있으셔요? 예전에도 이게 에러가 났었어요? 제일 처음에 산불 나가지고 왔을 때 200이 넘어버리니까 또 에러가 났구나. 너무 높아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려야 돼요. 혈관이 이제 뇌혈관이든 콩팥 혈관도 이제 망가뜨리긴 하는데 이제 산불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제 아는 거지. 혈압이 높다는 거. 그래서 자꾸 다니라고 지금처럼 이야기하니까 이거 뭐 안 되겠다 이거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넘어지는 조금 얇거든요. 보건소 직원들을 사교대로 계속 상주시키고 이제 군청 직원들은 인원 체크를 해가며 나가서 안 들어온 분들 그런 그 섬세하게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체 하다 보면 애로는 많죠. 단체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 일궈놓은 재산인데 뭐 산불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무슨 뭐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은 뭐 절망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술이나 한 잔 먹고 자는 게 이재민 숙소에서 자는 게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하루 저녁은 아들 둘이에서 아들 둘이 받아야 돼. 아니 불편한 게야 많지. 많아도 애들 마냥 멀리 어려워서 꾹 참고 또 참고 마음도 뒤집어졌다 다쳐졌다 혼날 때가 많아. 참으려니까 이 좁은 데서 불편도 하지만 좋게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집마냥. 우리가 이제 임시 숙소를 군에서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 사람들을 다 이제 해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되는데 그 이후부터 문제지. 그 이후부터. 그러면 거기 숙소만 딸랑 주는데 거기 다 직기를 사야 하거든요. 직기를 살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아요. 저 상황은. 다 절망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걸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줘야 이재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지. 이거는 뭐 그냥 딸랑 해주고 어찌 보면 내쫓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국가에서 알아가지고 잘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차디차 아무리 여미고 여며도 되려 아프고 아픈 마음 노력해봐도
다시 (5제곱미터) 홍성 산불 이재민들이 한 달 넘게 살고 있는 임시 텐트의 크기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이제는 내 몸 하나 누일 곳조차 부족한 이재민들. 이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아람회 사건은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국가 사죄 결정이 내려졌고 2009년에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평생 반국가단체라는 굴레에 묶여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국가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금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아람의 피해자들은 무죄 판결 이후 10년 넘게 국가에 사과를 요구해 왔는데 여전히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에 대한 원상 회복 결정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사인 대세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